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근법 시행과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 변화 동향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들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 블록체인 프랙티스 그룹의 지금 리더를 맡고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소위 특근법이라고 하는 특정정보금융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12월 14일까지 지금 의견 청취 기간이다 보니까 특근법 그리고 특근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존의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실지 조금 짐작이 안 돼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블록체인보다는 사실상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2008년에 사토시 논문으로 세상에 나와졌다는 게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에 피자데이라고 해서 매년 기리는데 피자 2판을 10,000 비트코인으로,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개념상에 불과했고 어떻게 하면 사실상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 유저가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 비트코인계에 거래한다고 글을 올렸고 실제로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피자데이로 매년 기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가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가격표를 보시면은 200K가 넘었고 최근에도 다시 200K가 넘었죠.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가치가 2010년도 혹은 2010년도 중반이랑만 비교해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금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표가 2017년 말부터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지금 보여주는 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상 2020년 3월에 특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없습니다. 2017년 말부터 정부나 법무부, 금융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혹은 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들을 규율하는지에 관련된 규제를 간접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2017년 12월 13일부터 이제 가상통화가 투기성 있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ICO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전면적으로 금지라는 표현이 사실상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ICO가 진행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세워서 ICO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고요. 예. 2018년도 말인가요? 저희가 이제 ICO를 국내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어려움으로 결국에는 다른 여러 프로젝트처럼 해외에서 법인을 세워서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2018년 1월 30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이 됐는데, 갑자기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된 이 맥락이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듯이 사실상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가장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FIU가 금융정보분석원, 각 나라마다 있는 금융 관련된 자금 세탁을 컨트롤하는 타워거든요.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고 은행이랑 다르게 가상자산 거래소, 여기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고 했었는데요.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어떤 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부터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해서 볼드체로 기재해 놨습니다. 그 뒤로 일부 이제
2018년 7월에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되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8년 말에 ICO 실태 점검 관련 질문서를 공식적인 건 아니었고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ICO 팀들에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팀들에게 송부를 했었고 그 결과가 2019년 1월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ICO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지만 사실상 이러이러한 뭐 지금 상태이고 뭐 유사수신이나 방판법상의 위험이 있고 형사법상 사기의 위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던 약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 2018년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팀에서 가상통화 관련해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펀드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나 집합투자기구가 운영하는 어떠한 형태의 특정 법령에서 정한 형태의 투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해서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소위 이제 펀드라고 하는데요. 가상통화로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뭐 제 1호, 2호 펀드 이런 식으로 출범을 하고 이더를 모았던 사례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오늘 세미나랑은 무관하지만 그 암호화폐 관련된 집합투자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건드리진 않고 펀드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적법하게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환불을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살펴볼 것은 마지막에 볼드가 되어 있는 올해 3월 24일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됐고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으며 그리고 이제 11월 3일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이고, 예. 예, 우리나라의 그간 좀 상황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초기의 프로젝트들은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드롭된 경우가 많죠.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ICO들이 수반된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ICO라는 것이 화이트페이퍼라는 백서를 기재로 투자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결과 개발을 해서 그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로 이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프로젝트 범위 밖에서의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분야의 진입이 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뭐 리버스 ICO라고 해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ICO를 하는 팀들도 왕왕 있었긴 한데요. 사실상 기술력이랑 자금이 뒷받침되는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토큰 발행이나 ICO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업상 리스크를 증가시킬 뭐 유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통 분야에서 이미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이제 토큰 발행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규제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의도적, 비의도적 스캠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 비의도적이라고 쓴 이유는 그 소위 이제 ICO를 진행한 팀들 가운데서 실제로 본인이 ICO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토큰을 구매한 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던 팀들도 많을 텐데 사실상 기술력의 부재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나 상황의 부재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가 많고 네, 그때 이제 사실상 그 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없이 백서나 다른 정보를 듣고서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비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적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 스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다단계 조직이나 사기 조직들이 소위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요. 그게 꼭 이제 진짜 어떤 ICO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토큰 발행이랑 무관하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지방에 이제
5, 60대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요새 유행인데 투자하면은 수익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통한 예방적 기능은 미약했고 말씀드린 어떤 지금 형사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사후적 처벌에만 의존하고 금융 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적용 여부를 크게 고려하진 않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ICO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사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ICO를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해외 법인 설립해서 ICO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사실은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인과 국외 법인 간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조세 문제, 그리고 그 나라의 중거법에 따른 추가적인 법률 검토, 회계 검토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비용 증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비용이나 리스크가 증가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ICO를 진행하는데 그 국가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그 설립된 법인에서 발행한 토큰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이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암호화폐 열풍에 가장 뜨거웠던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사실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할 만한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규제들에 대한 조사나 공부는 이제 활발히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실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러는 와중에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면서 국가적인 정책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FATF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각국에서 법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었긴 한데, 해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의견이 많고, 그리고 워낙 요새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는 와중에 최근에 디파이니 뭐니 해서 아예 새로운 개념의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차원에서 블록체인이나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이거나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이 사업에 도입할 때 쓰이는 기술로 하고, 밖으로 표방하기에는 블록체인을 제외한 DID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의 특장점만 부각시키는 형태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FATF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FATF에 대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약간 학구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하지만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6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FATF에 관련된 혹은 자금 세탁 관련된 많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컨셉적인 부분을 좀 정립을 해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영문이긴 하지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좀 설명을 좀 기재해놨습니다. FATF는 이제 국제 기구이고요.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 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설립된 기구이고,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권고사항이나 주석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인데요. 어떤 식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냐면은 구속력이 있는 지침서를 권고사항이나 주석서를 발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 나라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평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뭐 그레이리스트나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서 그 나라의 어떠한 국제 신용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이 FATF의 지침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TF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FA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4년 7월부터 그때 당시에는 버추얼 커런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상화폐에 관련된 자금 세탁 행위에 좀 주목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지다가 2018년에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조금 리서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해서 권고사항이나 이제 개념들을 이제 변경을 해서 가상화폐를 지금의 가상자산이라는 버추얼 에셋이라는 표현으로 커런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셋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에 구속력이 있는 이제 주석서나 지침서를 채택하면서 1년 이내에 관련된 주석서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좀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고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FATF의 주석서나 지침서가 어떠한 식으로 적혀져 있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지침서를 많이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령에서 좀 공백이 존재했을 때는 이 지침서를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법령이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고시를 통해서 조금 그 법령의 빈 부분을 채울지, 혹은 향후 어떤 식으로 법령이 좀 더 개정될지에 대한 선관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FATF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CBDC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로 발간을 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특검법이랑도 큰 관련은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 제정한 이 지침서나 공개 성명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설명드렸듯이 가상자산, 버추얼 에셋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죠. 이걸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각 VASP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규제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RBA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RBA는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 그래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고,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FATF에서 모든 지침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높은 위험에는 높은 규제를, 낮은 위험에는 낮은 규제를, 이런 간단한 방식이고요. 각 나라가 이제 RBA에 따라서 규제를 할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고, 다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선언적인 특성 때문에 높은 위험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가이드가 적혀져 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FATF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의 특검법 개정안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특검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존의 금융기관, 은행권이나 아예 자금 세탁 업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법령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법 체계를 좀 가지고 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금융권에서는 특검법,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특검법, 그리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도 다들 아시죠? 실지명의 인증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법령이고요. 그리고 사법제도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 국가 간 사법공조제도 관련된 협약들을 맺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트랙으로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요. 특히나 예전에 이제 뉴욕 같은 해외 사무소에 은행들이 진출했을 때 이 관련된 어떤 기준들을 국제적인 혹은 미국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해서 상당한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컴플라이언스 업무나 관심이 높아져 왔던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고요. 네, FIU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보고하고, FIU가 집행기관에게 다시 보고하고, 관계기관에서 정보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포함이 되는 형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개정된 특검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된 개념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가상자산 관련된 개념이 이제 법령에 처음 들어간 사례이죠.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라고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제외되는 사항들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뭐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기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명확하게 기재를 할수록 가상자산의 범위를 좀 한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금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제외되는 항목들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증표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토큰이라는 개념에 해당을 할 거라서 적절한 반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몰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자산을 극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은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들, 전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단들을 정의하고 뭐 이런 각각의 수단들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상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되는 사항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가번은 화폐재와 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그러니까는 용역이나 재화로 교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IC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과목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남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특정 법 조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이 부분도 이제 게임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게임 행위에 따른 뭐 경품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번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페데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금융 관련된 법령에서 커버되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토큰이나 여러 가지의 증권 관련된 부분들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관련된 배제 내용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관련된 부분만 제외를 하고 있고요. 라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등록 주식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의 일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등록 주식도 제외를 하고 있고 전자어음, 전자선화증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4일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이제 큰 어떠한 유효한 의견이 없으면 이들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시면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개정령, 시행령에 반영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상품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었는데 그 법이 사라지면서 특정 문화상품권이나 지역경제 상품 활성화 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일반 형태의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인지세법에서만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과연 가상자산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고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랑 전자화폐가 지금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기존에도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조항을 살펴보면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 이런 식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그 정의를 보면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어떤 카드 형태로 있는 것들을 좀 상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굳이 카드 형태가 아니고 포인트 형태의 개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이제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포인트나 카카오에서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 포인트 같은 게 모두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옥 남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법령에는 요건이 명확히 없지만 그 정의 조항에는 19조에 보시면은 뭐 환급 의무 등을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가맹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저 같은 사용자가 그 가맹점 2개 이상의 업종의 가맹점에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서 재화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은 그 가맹점은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자에게 나중에 환급을 요청을 해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구매한 저 같은 경우에도 발행자에게 약정에 따라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자산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토큰을 예로 들어보면은 유틸리티 토큰이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을 하게 돼 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 사항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나 뭐 한 개의 건물에만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가맹점 수 전체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이런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총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록 예외 사항들에 해당하도록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를 구성했던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 환급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약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총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라는 의미는 그 환급, 그러니까 정산이 되지 않은 남은 발행 잔액이 30억 원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집하려고 하는 총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등록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제 선불전자 지급 수단 같은 경우에는 발행 한도라는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데, 발행 권면의 최고 한도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 계좌와 연결되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 200만 원, 그 외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밖에 발행이 되지 않아서 이 발행 권면이라는 경우는 총 충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밖에 충전이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는 적립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코인이라고 위에 그 빨간색 쳐놓은 거로 돼서 200만 원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자동 충전되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긴 했는데, 여하튼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불전자 지급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최대 구매 한도가 2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뭐 그런 제한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선불전자 지급수단이 블록체인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